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200명 이상 나온 천안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순환사고용 로봇을 구매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방청이 특별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소방노조는 제3의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감소 추세가 70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구는 23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자체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아 메꾸게 했던 충남의 한 축협에서 횡령에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115명으로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예측했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수도권 비상계획 시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방역 지표는 연일 악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1,400명 넘게 늘었고 사망자는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86명,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지금 35%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비중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환자 수를 늘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환자실은 꼭 필요한 환자만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배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는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부과합니다.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조기 퇴원 혹은 하급 병실로 전원시키는 병원엔 이송비 등이 지원됩니다. 항체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방역 패스 확대와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태아가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6주차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뒤 조기 출산하면서 사산했으며 사망한 태아에서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천안의 한 종교시설 공동체 마을에서 오늘도 40여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과 대전 등 다른 지역에 사는 교인들도 확진이 되면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광덕면 종교시설 공동체 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아이가 확진이 됐다고 해서 또 걱정스러워서 미리 선제 검사 좀 하려고 왔거든요. 해당 마을에서는 오늘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24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49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95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서울과 대전, 제주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신도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가 모여 있는 상황은 예전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신도는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교회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과 검사자를 비교한 결과 90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진단검사 미수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을 상태별로 분류해 재택치료하도록 하거나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한편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경찰에 해당 마을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앞서 보신 천안 종교시설발 확진자를 포함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새 18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1명, 세종이 7명, 충남이 130명입니다. 먼저 충남은 천안 종교시설 마을과 관련해 45명이 추가된 것을 비롯해 천안 지역 내 다른 선제검사에서 40여 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도 40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은 중구의 한 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고 세종에선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7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대전에서 77살 여성 확진자 1명이 숨져 대전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 사망자는 58명이 됐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변화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사죄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갈등으로 이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원내지도부, 상임위원회 간사단 등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당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며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선대위를 전면 재편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표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주저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제자리입니다. 어제 2, 3일 내에 입장을 내놓겠다던 김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선 이미 다 이야기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김 전 위원장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인사는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 당에 모시겠다고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김종인 갈등의 한 원인으로 거론돼 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조정되면 갈등이 해결될 거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어제 사망한 전두환 씨 빈소에는 이틀째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군 출신 인사와 50 시절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았는데 오후에는 보수단체와 우리공화당이 단체로 조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 근조화환에 비해 조문객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한산했던 빈소는 오후 들어 갑자기 붐볐습니다. 보수단체 회원과 우리공화당 당원 등 수백 명이 단체로 조문을 오면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빈소를 찾아 전두환 씨에게 공과가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행태의 언론 보도나 청와대 입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에는 어제 전두환 씨의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혁임 장관 시절에 여러 번 공사적으로 찾아뵙고 또 대구 오셨을 때도 여러 번 뵙고 한 일이 있어 그래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철원, 김용갑 전 장관 등 50 시절 정치인들과 군 출신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조문을 오게 된 이유 등을 물었지만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우선은 유가족 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역사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또 받는 계기가 또 됩니다. 오늘 새벽엔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보신각 앞에 기습 설치한 추모 분향소가 도로법 위반으로 2시간여 만에 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 장례는 오는 27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충남의 한 축협에서 상품권을 잘못 폐기한 부서 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아 손실을 메꾸라고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축협에서 있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만들어 급여를 지급한 뒤 돈을 빼돌렸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고 조합장과 임원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직원들의 실수로 3억 4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기 전에 잘못 파쇄한 충남의 한 축협. 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아 손실금을 조용히 메꾸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협에서 있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만들어 급여를 지급한 뒤 돈을 찾아 빼돌렸다는 내부 고발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축협에 근무했던 직원은 지난 2015년 3월 상급자로부터 동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남동생 앞으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고 만들어달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남동생 일 안 다니지 학생이지 이런 식으로 또만 묻고 동생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는 1년 3개월 동안 급여 명목으로 매달 400에서 600만 원씩 입금됐고 며칠 뒤 농협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출금됐습니다. 이렇게 차명 통장에 입금됐다 사라진 돈은 2,800여만 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와 동생은 경찰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축협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조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해당 축협 조합장과 임원에게 2014년부터 4년여 동안 지속적인 신체 접촉 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조합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최근 해당 조합장과 임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수백 개의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 900여 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이를 판매한 일당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매한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로 바꿔주기까지 했는데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만 해도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거지, 봉투에 담긴 통장 수십 개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계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도 나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 위한 대포 통장입니다. 이같이 대포 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이를 판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일당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월 80만 원을 주고 개인 명의를 사서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이걸 다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매달 180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범죄 수익은 무려 100억여 원. 이들이 판 대포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7조 원이 넘는 범죄 피해금이 입금됐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가 있고 은행 이체 한도도 높고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거로 보입니다. 이들은 범죄 조직에 판매한 계좌가 정지되면 이 명의자를 불러 다시 계좌를 풀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등 사후 관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이 검거되면 명의 제공자의 경우 대출 사기라고 진술하라며 지시하고 벌금과 변호사 비용, 위로금까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 일당 117명을 검거해 총책 33살 송모 씨 등 13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총책과 관리자들에 대해 11억 원 상당의 몰수 보전을 신청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의 뒷이야기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 팀장 시간입니다. 성룡희 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대형 선박은 장기간 운항 중에 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업무 공간도 제한적이다 보니 이 근무자들의 위계 질서가 엄격한 편입니다. 예. 실제로 한 회운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이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순응해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요. 이런 위계 질서를 악용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이 상급자인 2등 항해사 남성이 하급자인 3등 항해사 여성을 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 호감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오늘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해운회사의 선박 내에서 발생한 이 추행 사건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해운 업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2017년 2월이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한 해운회사에서 일하며 2등 항해사로 15만 톤급 벌크선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막 실습 항해를 마친 여성 B씨가 이 3등 항해사로 같은 배에 타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소속된 부서는 달랐지만 당직 근무로 교대하면서 이 조타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네. 또 A씨가 1등 항해사를 대신해 이 선박 생활이나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지도를 하고 있어 업무적으로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한 배에서 근무했는데 2018년 10월쯤부터 A씨의 본격적인 추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형 선박이면 그만큼 근무하는 선원들도 많았을 거고 또 곳곳에 CCTV도 설치가 돼 있었을 텐데 어떻게 범행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이 범행은 주로 이 단둘이 있던 공간이나 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교대할 때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조타실은 CCTV 사각지대였고 단 두 사람만 있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또 A씨는 B씨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이 무릎을 베고 누운 뒤에 B씨가 피하려고 하자 강제로 볼에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공간인 A씨와 B씨의 방에서도 이런 추행이 있었는데요. A씨의 범행은 이 2달여 동안 5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범행이 계속된 건 앞서 말씀하신 선박 조직의 엄격한 위계 질서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B씨가 피해를 당할 때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B씨는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박 조직 특성상 이 상급자에게 상당한 권위가 부여돼 있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직속 상급자인 A씨로부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B씨는 이후 법정에서 자신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내색을 보였을 때 실제로 업무상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또 A씨가 선장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히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고 있었는데 A씨의 평가나 의견이 업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추행 이후에도 다음 날 또다시 함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 예, 여러 상황상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남성이 어떻게 법정에 서게 됐습니까? 네, 이 B씨는 이 범행 6개월이 지난 뒤 A씨와 또다시 같은 배에 타게 될 상황에 놓이자 용기를 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인사팀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A씨는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법정에 서게 된 A씨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내놨는데요. B씨와 다른 부서에 소속돼 있어 자신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신체적 접촉은 B씨와 호감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 1심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1심 법원은 이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해도 시스템 같은 업무 관련 교육을 하는 등 A씨가 보호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3등 항해사의 업무에 이 상급자, 보좌 및 지시사항 이행 이런 사항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이런 점 때문에 A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특별히 호감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항소했나요? 네, 1심에서 이 한 주장을 항소 이유로 들었고요. 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또 직속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으로 봤을 때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A씨가 여전히 이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B씨가 이 처벌을 바란다기보다 함께 근무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또 A씨가 이 사건으로 퇴사 조치가 된 점, 그리고 전에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특수성이 있는 해운 선박 회사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유사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룡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5살 김병찬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했고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는 35살 김병찬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김병찬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점,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약 2년 전 부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귀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이별했지만 김병찬은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5차례나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애를 놀래키고인지 막 무단 침입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 때나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지난 7일 피해 여성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 뒤엔 김 씨에게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9일에 피해자를 찾아간 데 이어 11일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매뉴얼에는 스토킹 잠정 조치를 위반하면 가해자를 즉시 입건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잠정 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3년 전 순환 사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수중 원격 조종 로봇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너무 비싸게 샀다고 소방 공무원 노조 측이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소방청이 특별 감사에 나설 예정인데 노조는 공신력이 있는 제3의 기관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충남소방본부가 들여온 미국산 수중 원격 조종 로봇입니다. 수심 300m까지 진입이 가능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도 음파로 탐지가 가능해 실종자 수색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이 로봇 한 대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은 2억 3,900만 원.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조는 1억 원가량밖에 하지 않는 장비를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며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관련 부서를 대신해 소방장비 규격서를 작성한 납품업체가 입찰에서 최종 선정되고 규격 심의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최근 진행된 행안부의 종합감사에서도 관련된 사안이 지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규격서를 소방관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업체가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그 제안평가서도 그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 충남소방본부는 업체 4곳이 참석한 시연회를 거쳐 직접 규격서를 작성했고 희귀한 수입 장비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반해 구입 단가가 책정됐다며 노조 측의 의혹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매를 18년도 했을 때는 업체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업체의 규격서를 사실 참고만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6일부터 소방청에서 특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측은 자체 감사는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충남소방본부의 최근 3년 동안의 장비 구매 관련 내역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소방청이 아닌 제3기관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 전반을 아울러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는데 초등학교에도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는 진로 교육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초중고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선택 과목이 도입됩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줄이되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 수업이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초등 저학년에게 맞는 실외놀이와 신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대해 170시간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도 바뀝니다. 1학년 한 학기 동안 102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학기를 도입해 희망 진로를 구체화하는 등 고교 생활을 준비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도 일부 기간이 진로 연계학기로 운영됩니다. 교과 학습 방법, 정서적 지원, 진로 설계 등을 연계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교 교과 과정도 구체화됐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부터는 고교 수업량이 현재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듭니다. 기본 이수학점을 5단위에서 4학점으로, 필수 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이고 자율 이수학점을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며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2024년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는 추세가 7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소 주춤했던 감소폭이 9월에는 다시 커졌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 1,920명, 지난해 9월보다 6.7% 줄었습니다. 9월 출생아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는 흐름도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율로 보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감소율은 1월 6.2% 이후 다소 줄어 최근에는 6월 2.7%, 7월 2.8%, 8월 0.5% 등으로 3% 이내에 머물렀습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지난해 9월 감소율이 2.5%로 적은 편이어서 이와 비교할 때 감소율이 커지는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 출산율은 3분기 기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더 감소했습니다. 9월 사망자 수는 25,566명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는 증가폭이 2010년 이후 가장 컸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빼면 마이너스 3,646명으로 9월에도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인구 자연 감소는 23개월째 나타났습니다. 9월 신고일수 감소와 30대 인구 감소 영향으로 9월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10.4%, 12.3%씩 줄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의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이 1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 승인이 늦어지면서 새로 변경된 안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결론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몽렬 기자입니다. 경부선 용량 부족 해소와 충청권 개발을 위해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
하지만 이후 설계 과정에서 전체 59km 중 천안과 세종 서창 사이 32km 구간을 이 복선으로 계획하면서 총사업비가 4천억 넘게 증가하자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통과 여부는 물론 완공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 등으로 선로 용량 문제가 해소됐고 기존 경부선로 이용과 전이 전동 구간 직선화로 축소 변경된 만큼 좌초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이견 차이가 발생될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정도 안으로 하면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전국 9위이면서도 20년 가까이 임시 역사로 운영되는 천안 역사의 신축도 해당 사업에 포함돼 4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나마 별개 사업으로 증개축을 하기로 했지만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천안역사 설계 재개를 요청하였으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에 대해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지된 설계가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연말 전후로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역민의 불편과 불만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네, 어려운 과학 뉴스를 쉽게 풀어보는 이게 과학이지 순서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핵융합장치 K-스타가 1억 도를 30초간 유지하는 데 최근 성공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록의 의미가 뭔지 쉽고 자세히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석재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핵융합 발전이 뭔지 짧게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면은 그 핵융합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는 그 수소 원자핵을 융합을 했을 때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그 발전을 하는 것을 핵융합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별이 에너지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해서 이제 K-스타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별도 그렇고 이제 태양이 가장 가깝게 빛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는 이제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K-스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인공 태양 이런 이제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루어지면은 꿈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아직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일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고온 상태에서 장시간 그 연료 상태를 유지를 하는 그 기술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K-스타를 가지고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초고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술. 그래서 2018년에 이 K-스타가 1억 도를 1.5초를 기록했고 또 지난해 20초 그리고 또 1년 만에 30초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엔 그 10초가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인류가 핵융합 에너지를 그 연구 개발한 게 1950년대 초반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K-스타가 어떤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10초 벽을 넘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세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그 20초를 함으로 해서 10초대를 넘었고요. 우리가 최초였나요? 그렇죠, 최초였죠.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가본 길을 이제 가본 거고 올해는 그걸 한 발짝 더 이제 우리가 갔고 그것이 또한 이제 우리 인류 최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1억 도 이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두세 배 이상 길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두세 배 이상 길고 그 제일 앞서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차 시간을 늘려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2026년에 300초가 목표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300초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걸 이제 장시간 유지, 그러니까 초고온, 이제 1억 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엄청난 온도인데요. 네. 그런 온도를 가진 입자를 이제 한 군데 가둬두게 되면은
요동을 굉장히 칩니다. 그래서 네.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제압을 하는데 한 100초 정도를 제압을 하고 있으면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초라고 하면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한 3배 그렇게 안정화가 된 거에 한 3배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으면은 24시간 360일 또는 그 이상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초를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300초만 유지한다면 24시간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6년에 300초. 저희 그 연구원들의 능력으로 볼 때는 뭐 100% 달성할 거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0%라고 하면 곧 이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근데 이 모든 발전소가 그렇지만 그 에너지 투입 대비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야지 사실 이게 유용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투입 대비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시점, 그 상용화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그거를 지금은 이제 2050년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네요, 2050년이면? 그렇게 멀지는 않죠. 예, 지금 뭐 30년 채 안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의 변곡점은 이제 20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5년에 이제 이터가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끝으로 이거 짧게 이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제 그 에너지에 있어서는 무한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이제 수소는 생각됩니다. 무한하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료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지구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 시대에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투자가 현재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핵융합 상용화 제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한국타이어 양대 노조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자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늘부터 대전과 금산공장 등 조합원 4,1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3교대로 24시간 가동하던 대전과 금산공장의 생산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한국타이어가 6천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임금은 동결됐다며 올해 사측이 제시한 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결단과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혁신도시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차기 정부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임기 내에 확정해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대전 4도, 보령이 5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기온을 보여 오늘보다 2에서 4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산발적인 빗방울이 예상되고요.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공주와 논산이 3도, 한낮 기온은 세종 10도, 대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도, 아산 2도, 한낮에는 당진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이 5도, 낮 기온은 서천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높이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요.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주말까지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1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층이었습니다. 또 3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천안 집단 감염에서도 확진자 대부분은 미접종자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백신 효력이 떨어져서 돌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고 좀 더 빠르게 추가 접종을 독려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